강남 3구는 완전히 식었어요. 손님 자체가 되게 적고, 근데 이제 전월세 손님은 좀 오히려 더 도는 것 같고, 매매 손님은 되게 줄었고, 그래서 마포, 성동, 광진 요런 쪽이 그 10.15 규제 후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예측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쪽도 일단 당장은 좀 식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좀 싼 곳들, 정말 실수요자들이 가서 뭐 4억이나 6억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곳들은 분전 김건우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부 정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 거죠. 거래량이 뭐 80%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실제로도 그 정도로 싸늘해졌는지. 근데 거기도 제 전망이 아니고 그냥 현실 딱 현재 상황으로 봐도 강남 3구는 완전히 식었어요. 손님 자체가 되게 적고, 근데 이제 전월세 손님은 좀 오히려 더 도는 것 같고, 매매 손님은 되게 줄었고, 뭐 문의는 뭐 조금씩 있는데 문의도 약간 뭐 급매 없어요. 그러니까 몇 천도 아니고 이제 거기는 이제 크니까 가격대가 높으니까 억 단위로 조정되는 이런 물건들이 조정되면 산다는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매수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반면 좀 싼 곳들, 정말 실수요자들이 가서 뭐 4억이나 6억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곳들은 여전히 제 주위에도 집을 실제 매도하는데 성공하신 분도 있고, 매수세들도 이렇게 부동산에 손님들도 충분히 있는 것,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강의 어디 간다라고 하면은 강남 쪽 타깃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주택 투자자들보다 한 10억에서 15억대를 타깃으로 하는 뭐 신혼부부들이나 정말 그 청년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 또 많아서 그쪽은 딱 얼어붙게 만든다. 요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실거주자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뭐 거래를 했던 곳들은 뭐 크게 식지는 않았는데, 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산다거나, 뭐 지방에서 뭐 돈 들고 오셔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곳들은 좀 많이 급감했다. 이렇게 그런 봐야 것들을 되겠네요. 많이 급감했고, 제가 궁금했던 곳들은 그러니까 마포, 성동, 뭐 광진 이런 데처럼 강남급은 아닌데, 예를 들어 최근 2년으로 보면 거기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뭐 잠실, 반포 이런 뭐 쪽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닌데, 최근에는 많이 올랐지만 최근 뭐 627이 한 2달 정도는 그쪽이 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쪽이 그 10.15 규제 후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했어요. 예측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쪽도 일단 당장은 좀 식은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금방 이걸 극복할 건지는 저도 궁금해서 계속 트래킹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는 뭐 소위 말하는 마포 상급지, 뭐 마프자 이런 뭐 옥수 리버전 이런 쪽들도 지금 호가는 또 그쪽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은 저평가받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지는 않는데, 또 낮추지 않은 호가를 따라붙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그 식은 게 정말 약간 딱 25억 이상부터는, 그러니까 딱 2억 규제 맞은 딱 그 가격대부터는 현재 기준으로는 식고 있고, 제 추정으로는 35억, 그러니까 잠실 이상급은 앞으로도 요 분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쪽은 약간 마포, 성동, 광진 이런 쪽.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6.27 대책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길어야 뭐 3개월 간다, 뭐 5개월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거는 뭐 시한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10.15 대책도 어떤 그런 시간에 어떤 그 조금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원상복구되고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전반적인 거래량이 없는 침체 분위기인데 뭐 그 중에 조금씩 거래되는?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침체가 되겠다 생각하는 쪽들은 좀 이제 고가 주택들인데, 그쪽은 그러니까 기간을 딱 맞추기는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요걸 극복을 하려면은 주가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대출이 아닌 다른 쪽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코스피가 5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막 엄청 좋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이닉스 인센티브가 얼마 나올지 상상도 안 돼요. 엄청 나올 거라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쪽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려면은 몇 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뭐 예를 들면은 내년 중반 요 정도고, 이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뭐 7, 8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월세 가격이 이제 팍 치고 올라오면은 그 효과가 매매 수요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감안하고 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6개월 이내는 상급지 기준으로는 이렇게 깨고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는 뭐 섣불리 전망은 안 할 건데, 그 이유는 조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다른 데에서 돈을 엄청 벌 수 있게 된다거나 경제에 무슨 인센티브 엄청 많은 회사들이 막 몇 개씩 막 생기고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전월세가 팍 튄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조금 전망을 단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제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전월세 상승 여부일 텐데 지금 토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전세 끼고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못 파는 거라 보니까 네. 지금 어떻게든 실거주를 하러 들어간다.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부작용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현장도 좀 그런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토호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전월세 매물이 뭐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호제라면 줄어드는 거는 매매 매물이고요. 네. 왜냐하면 전세 낀 게 다 사라지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거는 바로 탁 줄어들진 않고 시간이 흘러야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토호제에 딱 걸리면은 내가 이 집을 팔 수 있는 타이밍은 2년 혹은 4년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네. 만기가 되면 거의 무조건 팔고 싶어져요. 네. 물론 뭐 못 팔 수도 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근데 내가 딱 만기 됐을 적에 이때 내가 안 팔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은 갱신권 쓰면은 4년에 한 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만기가 돼서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요. 네. 그러면 새로 전세를 드릴 거냐 팔 거냐 요 고민을 누구나 하잖아요. 네. 토지의 상황에서는 새로 전세를 드리지 않고 매도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 전세를 안 주니까. 그래서 당장 딱 토지 시작하고 전세가 팍 오르는 임대차 3법 때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슬슬 스물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그 문제는 매물이 적어지기 때문에인데 사실은 지금도 매물은 적어요. 전월세 매물은 네. 몇 달 전 아니 올해 초부터 계속 적었어요. 둔촌주공 입주하고는 그다음 그 입주장 끝나고는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해 전세가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올해요? 네. 아니 오른 지역들도 좀 있긴. 근데 굉장히 크게 올랐다. 예를 들면 특정 랜드마크 단지들 네. 보면은 전세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매매가 이렇게 뛰어오르고 전세가는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기거든요. 약간 정말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으려나 싶을 정도로 잠실 쪽도 별로 안 올랐죠. 약간 올랐는데 그다음에 그나마 이 송파랑 강동 쪽이 좀 올랐고 네. 강남 쪽은 진짜 안 올랐거든요. 토호제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면은 매물도 적은데 전월세 구하는 수요자들이 별로 없어요. 매물이 적은데 이거 내놓으면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일단은 다 갱신을 해서 네. 연장을 해서 그냥 살던 데 살지 새로 구하러 안 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올해 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래량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 몇 년간 보면 올해 거래량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자들이 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전월세를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이런 얘기할 적에 말씀드렸던 게 15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눈에 띄는 거는 매매 수요자들은 별로 없고 팔이 날리고 강남 쪽에 팔이 날리는데 전월세 수요자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못 사게 된 사람들이 전월세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는 내가 집을 도저히 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군지에서 꼭 애를 키워야 돼. 그러면 전세 사는 거죠. 2억 가지고 못 사는. 그러니까 집을 매수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지금 기존에는 전월세 기준으로 매물도 부족한데 그 수요자들도 부족하니까 딱히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네. 근데 15 이후에 매물이 부족한 거는 갑자기 더 부족해지진 않는데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못 매수로 사는 갈 사람들이 매수로 못 가는 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들어오면은 이게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네. 이게 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연말은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올해 연말에 조금 그래도 신축 물량들이 있어요. 지금 약간 전월세 수요가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면 잠실은 진미크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몇천 세대고 그런 공급들이 커버를 해주는데 내년으로 26년에 또 공급이 너무 적잖아요. 네. 26년 한 초, 봄 요런 때 그때쯤부터 전월세의 상당한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매수 수요로 가든 전월세 수요로 가든 어딘가로 수요는 가는데 네. 매매 거래가 많이 되면 전월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25년 지금까지의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매 거래를 막았으니까 이제 전월세 시장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어쨌든 지금 금리도 뭐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뭐 당장은 뭐 막고 있지만 이걸 내년까지 계속 동결하겠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과거 뭐 한 2019년, 20년 그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정권 초기니까 뭐 2017년이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계 때린 거니까 2019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2017년인 건 말이 안 되는 게 2017년에는 집값이 쌌어요. 요 때도 그때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 아파트는 비싸라고 생각하는 하락론자들도 많았고 집 안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사실 그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잠실이다 이러면은 잠실 그 투자 사람들 보기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잠실조차도 전세가율 한 거의 80% 됐거든요.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70~80%인데 집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건 약간 억지예요. 지금은 한 40% 좀 넘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도 그때는 집값이 쌌으니까 그때는 아무리 틀어막아도 뭘 틀어막아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2017년하고는 사실은 18년도 아예도 비교가 안 되고 19년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19년 하반기 정도 보면은 사실은 집값이 뭐 예를 들면 뭐 소득 대비 보고 뭐 여러 개 전세가 대비 보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19년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엄청 싸서 비교도 안 된다. 이럴 정도는 아닌데 그 말씀하신 유동성에서의 차이가 있죠. 19년이라기보다는 19년부터 그 뒤에 이어질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그때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1%대뿐이 아니고 코로나 때로 가면 이제 0%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기준금리뿐이 아니고 대출할 적에 뭐 금융채나 이런 것들 코픽스 이런 것들도 막 0.몇%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에 지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2020년 봄이나 뭐 여름 요럴 때 보면은 그 신용대출을 한 2.4% 이율 2.4% 이렇게 받고 연봉의 막 2배 막 이렇게 막 빵빵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정부가 워낙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막지도 않았고 지금은 신용대출 다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금리 차원에서 저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많이 내려도 한 번이라고 보거든요.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내릴 수도 있고 기준금리 많이 내려도 한 번이고 내년까지 다 합쳐갖고 한 번이고 지금 대출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금리들 있잖아요. 뭐 특히 금융채 뭐 5년 대출 금리 요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약간 금리가 계속 왜냐면은 뭐 요새는 그 매크로도 많이 보니까 뭐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릴 거고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안 내려가요. 지금 실질적인 실물 금리가 안 내려가고 앞으로도 기준금리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잘 나가요.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최고 2개 기업이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서 얘네들이 지금 이익 전망치가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높여야겠다라고 예측했던 걸 높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계 IB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국고채 금리나 금융채 금리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9년이나 이런 데와 되게 부동산이 활활 타오를 때와 비교했을 적에는 그 유동성의 그러니까 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차이는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금리뿐이 아니고 대출 한도까지도 극단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어서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 비교할 다른 시기가 없어요. 비슷해 어느 시점과 비슷해라고 할 만한 다른 시기 자체가 없이 그냥 굉장히 새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시기다. 그러면 그 새로운 조건이라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면 요인은 바뀌었지만 상승세로 간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의 어떤 내년 내후년은 뭐 길게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부동산 왜냐면 뭐 하락 요소가 많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승을 보는데 타이밍적인 문제예요. 타이밍적인 문제라는 거는 제가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상급지가 좀 주춤할 거다. 주춤이란 거는 뭐 약보합 정도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확실히 가격이 조정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도 될 텐데 어쨌든 고기가 약간 조정이 돼도 밑에서 거래가 활발해져 갖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월세가 올라오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식이 많이 올라서 유동성이 이제 어쨌든 만약에 주식 부재들이 많아지면은
강남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이게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동성이 큰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돈을 많이 풀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또 700조 이상의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들어올 유동성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그 채권 지수, 국제 네. 채권 지수에 편입을 해요. 그거 80조 들어오거든요. 80조 들어오면 물론 채권 국고채를 사는 거니까 국채를 80조를 발행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발행을 안 하고 걔네가 80조를 사면은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확 뛰고 금리가 확 내려오니까 우리나라는 국채들은 발행을 하는 거예요. 80조. 거기서 또 돈 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뭐 5천까지 간다. 5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괜찮아요. 외국계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무슨 펀드, 무슨 기금 이런 데서 한다고 해요. 그거 먹고 우리는 주가 상승을 또 노리는 건데, 그런 쪽에서도 유동성이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찍든 외국에서 들어오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요새 컨센서스 기준으로 막 160조 번대요. 재작년에는 적자였어. 둘이. 네. 160조 벌면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둘이 내는 법인세만 해도 또 수십조예요. 또 정부가 그거 가지고 또 돈 쓰겠죠.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전 세계 유동성도 26년까지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풍부하다고 하고, 이 상태면은 어떤 식의 루트를 거쳐서라도 일단은 더 상승은 한다. 27년부터는 제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돌고 돌아서 내년 뭐 하반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추가로 그렇죠. 공급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즉각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 더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 금리 인하와 같은 로직인 거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돈이 풀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금리로 인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생긴 거니까. 뭐 약간 비슷한 결을 아까 비슷한 시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 노무현 정부 때 한 2006년, 5년, 6년 요럴 때가 네. 우리나라 성장률도 좋았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계에서 또 우리나라 증시를 또 많이 사서 그때 주가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았어요. 낮지 않았거든요. 네. 금리가 계속 또 금리 인상을 막 하는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럼 금리 인상기면은 이제 유동성이 쪼여야 될 것 같은데,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인데 유동성이 막 넘쳐났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2005년, 6년에. 물론 네. 2007년부터 주춤하더니 2008년에 금융위기 터져서 거품이 이렇게 터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시기로 보면은 금리는 높지만 유동성은 많고 자산 가격은 올라간 2006년 초, 뭐 2005년 말부터 이 정도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에 시장에 돈이 많아지냐가 핵심인데 네. 그 요인이 달라졌지 뭐 비슷한 구조로 네네네. 어쨌든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반대로 지금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지만 주식 쪽은 뭐 엄청 그 호의적이고 다 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려던 분들이 주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결국에 뭐 타이밍 봐서 사야겠다 이렇게 좀 대기 수요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일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갈 수도 있는데, 물론 거의 없는 케이스는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가는 경우는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네. 없는 케이스 같고, 팔고 가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자산 투자를 할 여윳돈이 있는데, 여윳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돈이 있는데, 연끌한 네. 돈이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해야 되나. 현금 들고 있으면 쓰레기 된다는데 네. 그랬을 적에 이제 부동산을 토호제 같은 걸로 안 막았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걸 못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옮겨간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자금을 여기로 갈 거를 여기로 물기를 약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효과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놀리긴 좀 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게 올라가는 그런 자산 랠리 속에서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은 소위 벼락거지 된다. 이 내러티브가 되게 강하거든요. 뭐라도 사야 돼. 금을 사든 뭐든 사야 돼. 기존 같아서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 때다. 뭐 19년, 18년, 20년 이럴 때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이제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뭐 투기과열지구라도 살 수는 있었으니까 다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막 취득세 13%인데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토호제로 다 막고 좀 딴데 풍선효과 나면 또 토호제로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그러면 풍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는 거는 두 곳이에요. 지방부동산 네. 아니면 주식금 이런 금융투자. 그래서 저는 지방부동산도
그렇다고 지방 부동산 그런 흐름에 탔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시라고 조언은 하기 어려운데 그냥 전망을 하자면은 그런 수요로 지방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신축 좋은 것들 뭐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주식도 이렇게 유동성이 부동산을 갈 거를 약간 옮겨갈 수 있을 것 같다. 주식 투자가 겁나는 분들이 그나마 마음 편한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네. 아마 근데 그나마 좀 덜 무섭다. 삼성전자 사는 거 그나마 좀 덜 겁나니까 뭐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부 좀 돈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도 부동산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방 부동산을 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산 네. 이런 대도시에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유동성이 거기까지 묶으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더 주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